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6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함께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 고려시대 말기에 원나라 간섭기 때 권문세족들의 횡포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민왕이 과거제도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가 관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몽주나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은 세력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신흥무인 세력은 최영과 이성계와 같은 장군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명나라에서 이전에 원나라 때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려의 북쪽 지역을 요구를 하죠. 이에 대해서 정벌을 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왈가왈부를 하다가 결국에 이성계 장군의 주도하에 이 위화도 해군을 하러 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국경 지역까지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결국에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군대를 돌린다라고 해서 회군이라고 합니다. 위화도 지역에서 군대를 돌렸던 사건, 위화도 회군이 발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고려의 집권 세력이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즉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위화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어서 내용을 쭉 넘어가서 바로 151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간 부분은 어제 했습니다. 조선의 건국, 그래서 위화도 회군 이후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즉 신흥무인 세력이죠.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위화도 회군 이후로 두 세력으로 분열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세력이 온건파 사대부이고요. 두 번째 세력이 혁명파 사대부였습니다. 이 둘이 어떤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는지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색과 정몽주였습니다. 특히 정몽주는 더 정치적 지위가 높았고 실질 실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김이 굉장히 셌습니다. 이 정몽주 등의 온건파들은 고려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할 것을 주장을 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혁명파 사대부는 이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도전 세력이 정몽주를 죽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했고, 한양, 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런 서울의 지리들 여행 같이 다녀왔었죠.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조선의 기틀 마련, 체제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보기에 앞서서 그것들을 만드는 왕의 업적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 우리 유아인의 역할로 나왔었죠. 정몽주를 죽이고 아버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신하들의 그런 솔직한 직원들 이런 것들을 억누르는 정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토지를 조사를 해서 권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빼앗고요. 두 번째로 백성에 대해서도 호패법, 호패라는 게 이 아래 부분에 이렇게 생긴 게 호패입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아요. 일종의 신분증으로서 이름도 적혀 있고 또 어디에 사는지 신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생김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큰 의미가 뭐냐면 단지 이걸 나눠주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걸 나눠주는 과정에서 인구를 파악하고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세 징수와 군사적인 역의 자료로 활용을 했다. 한마디로 태종은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들을 잘 통제했던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도 우리가 큰 중요성을 가지고 배웠었죠. 특히 세종은 훌륭하다, 세종대왕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굉장히 유교적인 이상 정치인 왕도 정치. 왕도 정치라는 게 왕이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덕적인 거죠. 왕이 성군으로서 정치를 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세종은 어떤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냐?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의견을 묻기도 하고 경연 이런 것들을 열어서 신하와 함께 토론회를 하는 거라고 했죠. 신하와 함께 공부하고 정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집현전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유교 연구를 직접 지휘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몇 페이지 넘겨볼까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159쪽에 있습니다. 내용이 좀 떨어져 있는데요. 같이 함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펼치면 훈민정음이 무엇보다 이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훈민정음은 바로 백성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해례본, 즉 이 글자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는 설명책이에요. 이런 것들을 발간을 해서 조선에 고유한 문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애민사상, 백성들을 생각하는 어진 임금의 덕목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에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중앙정치기구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의정부 6조 그리고 이 회색으로 쳐있는 3사 3개의 3사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바로 유교적인 정치, 성리학적인 정치가 이상이 현실화된 그런 형태라고 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권력을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들이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먼저 왕을 보좌하고 여러 관청을 통솔하는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정부 안에 3정승이라고 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6조는 국가의 행정을 나누어 맡아서 집행하는 역할, 실질적인 팔다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말을 했던 게 어떤 왕 때는, 즉 왕권이 좀 강할 때 태종이나 세조 이럴 때는 6조 직계제라고 해서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6조에게 명령을 하는 시스템이었고 왕권이 이미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신하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시기였던 국초인 태조와 세종 이럴 때는 의정부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이거 추가로 꼭 정리해두세요. 이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어서 3사 보면은 3개가 있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관, 비리를 감찰하는 검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사관원은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왕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들, 솔직하게 왕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기관, 신문사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관과 중요 문서를 담당하였다. 왕의 선생님과 같은 기관이었다. 이렇게 이 세 개가 어떤 특징을 가진다? 바로 유교적인 정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권력이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이었다. 지방제도는 그냥 넘어가고요. 군사제도와 교육제도도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조, 이어서 왕의 그 업적들 계속 이어 살펴볼게요. 세조는 바로 우리 영화 관상의 주인공이 수양대군이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또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165쪽을 한번 펼쳐볼게요. 165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병약한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왕에 오르자 수양대군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게 계유정난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게 세조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이 세조의 즉위 배경 기억해두고 다시 앞 페이지 15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세조는 이런 과정, 개유정난을 통해서 즉위를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을 굉장히 확대시키고 신하들을 누르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했다. 즉 이게 아까 말했던 6조 집계제를 시행했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 정부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게 권한을 축소했고요. 홍문관과 역할을 갖죠. 왕을 교육시키는, 왕과 함께 신하가 공부하는 기관인 집현전도 없애고 경연, 토론회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세조의 업적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3단원으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이 세조의 개유정난 때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훈구라고 했습니다. 훈구, 공훈자를 써서 이 정난에 공이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특권을 줬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에. 그래서 이 세조 다음에 이제 왕인 성종, 이 성종은 훈구를 억누르기 위해서 살림 세력을 다시 등용했다. 얘네들은 온건파 사대부였죠. 지방에 내려갔던. 그래서 이 살림이 성종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규탄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간의 갈등, 살림과 훈구의 갈등이 일어났던 게 4개의 사화였어요. 4개. 첫 번째가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는 김종직이라는 살림 세력이 쓴 조위제문, 위제를 조문하는 글이다. 이게 곧 개유정난을 비꼬는, 빗대어서 비판하는 그런 글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조선왕조실록에 실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아서 왕권을 능멸했다. 이런 명분 아래 살림 세력이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은 화를 입습니다. 두 번째는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인 윤씨, 패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제거를 했던 과정에서 살인들이 대거 화를 입었고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새어머니 후궁들을 죽였다라고 해서 인륜을 배반했다. 윤리 성리학적 질서에서 있을 수 없는 효도를 반대한 그런 효도를 하지 못한 불효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은 군으로서, 왕자로서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 중종도 마찬가지로 이 훈구 세력이 굉장히 정치적 세력이 세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살림, 조광조라는 살림을 관직에 두게 되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너무 급진적이고 훈구를 너무 직접적으로 공격하였기 때문에 이 조광조가 살인 반역죄를 씌웠다. 이런 밑에 있는 나뭇잎과 같이 조광조가 왕권을 탐한다,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는 반역죄의 모함으로 세 번째 사화,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을사사화는 외척들, 혼척들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또 살인이 크게 화를 입었던 4가지 사화가 있었죠. 오른쪽 페이지에 이렇게 표가 한눈에 보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어떤 왕 때인지,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 각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4차례 사화로 큰 피해를 본 살인 세력은 그럼에도 죽지 않고 지방에서, 향촌에서 향약과 서원을 토대로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가 선조 때가 되면은 완전히 중앙에 자리 잡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알아서 참고해서 읽도록 하고요. 뒤에 특히 서원이 중요합니다. 서원, 이 살인들을 직접 키우고 교육시키고 양성했던 서원이 바로 이 살인들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의 역할들 꼭 알아두세요. 여기 자료 더 알아보기에 서원의 구조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의 구조를 먼저 보면은 강당, 교육을 하는 기관이겠죠. 그래서 먼저 이 서원의 첫 번째 기능은 유학생들을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 사당이라고 있어요. 즉 사당은 제사를 지내는 기관입니다. 선현, 유학자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 기능도 있었다. 그래서 총 2가지 기능이 있고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 장서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재를 보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 연구, 서적 보관 이런 것들, 서적과 목판들을 보관하는 그런 기능도 했습니다. 참고로 서재와 동재는 기숙사예요. 이렇게 각각의 건물들을 기반으로 이 서원의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란과 호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배웠죠. 임진왜란의 배경 첫 번째.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 있었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이룩하면서 외부로 이제 이 무사들의 에너지를 분출시키고 정신적인 통합을 하기 위해서 조선에 침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패배하죠. 대표적인 게 춘추 탕근대 전투. 하지만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군을 막아냈습니다. 전라도의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진출을 막아내고 일본의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보급로를 차단하였다는 그런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의 수군, 이 지도로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에 지도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수업 시간 PPT에서도 봤는데 특히 의미가 있는 전투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입니다. 한산도 대첩은 특히 유명한 게 하객진 전법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왜군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우리 군대는 대포를 가지고 하객 날개처럼 이들을 포위해서 화력을 집중시켜서 이 적들을 크게 몰살시켰던 전투로서 한산도 대첩이 유명하고요. 명량해전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봤지만 12척의 배로 어떻게 330척의 배를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역, 명량이라는 지역에 울돌목이라는 그런 바다의 골목입니다. 골목길 같은 굉장히 좁고 물살이 빠른 곳을 이용해서 적들 100척이 넘는 일본군의 배들을 몰살시켰던 전투. 두 가지 전투 위치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순신 장군의 활약, 그리고 또 한 명의 활약이 더 있죠. 의병의 활동입니다. 자, 의병은 전국 각지에 있어서 유력자들, 살인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한 아이들이고 양반에서 천민까지 다양한 신분 계층들이 힘을 합쳐서 싸웠던 장면입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임진왜란은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일본과 결과 화의를 맺게 됩니다. 임진왜란의 결과 영향을 또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인명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고요. 토지가 황폐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져서 국가 재정이 어려웠다. 그리고 문화재 손실, 조선 왕조실록이라던가 경복궁의 화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했던 게 바로 신분질서의 동요가 시작됩니다. 왜냐? 바로 노비문서 이런 것들이 불태워지면서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어서 이 임진왜란의 전쟁의 혼란을 수습했던 왕에 대해서 배웠죠. 바로 광해군입니다. 선조는 광해군의 업적 굉장히 전부 다 중요합니다. 업적들을 1, 2, 3, 4, 5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노비 토지와 인구를 다시 조사했다. 즉 전쟁을 수습했다라고 했습니다. 대동법도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에 더 혼란스러워진 그런 조세제도 체계를 다시 한번 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산물로 바치던 조세, 공납, 역이라는 세 가지 제도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 공납이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을 직접 바치는 거였는데 대신에 이것들을 토지를 기준으로 쌀로 거둔 제도였습니다. 기존에는 집 단위로 거두었는데 이것을 토지를 단위로 바꾸게 되고 특산물로 거두던 것을 쌀로 거두게 된 거죠. 이렇게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꿨던 게 대동법입니다. 세 번째로 특히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편찬해서 전쟁 이후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료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했던 게 중립외교였습니다. 즉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을 지키는 외교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파견을 하면서 원의 지원군으로 파견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라 라고 지시했던 게 이 중립외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명의 은혜를 배신했다. 그리고 이전에 광해군이 즉위할 때 있어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새엄마긴 하지만 자기 어머니죠. 그래서 폐모
살제를 했던 이를 빌미로 해서 이 서인은 광해군의 업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인조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조와 함께 서인과 남인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광해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스스로 활동하게 선생님이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후금의 세력이 키워나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중립외교를 펼쳤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서인과 남인들은 이 광해군의 업적들을 불만을 가지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광해군의 정책, 입장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지 또는 인조의 입장을 지지하는지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중립외교에 대해서는 이 후금을 만약에 배척을 한다. 예를 들어 명분과 실리를 중요시하는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명분을 중요시하는 광해군을 서인 세력과 서인 남인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실리를 중요시하는 광해군과 그의 지지 세력인 북인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본인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이 학습하기에 정리를 꼭 해보세요.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특히 명나라의 은혜를 배반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리학적인 질서에 있어서 어긋난다. 성리학 질서. 왜냐? 이 명나라는 우리에게 어버이와 같은 나라였거든요. 당시에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전수해주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서 4대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국가인 명나라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성리학의 질서에 어긋나고 오히려 오랑캐인 이 후금 세력을 편을 든다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실리적인 입장에서는 이 광해군의 그런 업적들 그리고 이 후금의 세력이 현실적으로 강성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 이 후금 세력을 잘못했다가는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전쟁의 위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생각에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인지 지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란도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정묘호란, 두 번의 호란이 있었죠.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묘호란일 때는 국가 이름이 후금이었고 병자호란일 때는 청입니다. 그리고 이 정묘호란의 결과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되고 이 다 심화돼서 이 후금에서 청으로 발전되면서 군신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를 도모한 조선과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비누와 물. 네, 그 결과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다 우리가 지게 되고 결국에 남한산성에서 나오게 되면서 인조는 세자들은 포로로 잡히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고 최종 결과 우리가 청에 대해서 4대 외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이고 선생님들이 말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